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여러분은 늙지 않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1시간 정도 걷기, 호흡을 깊고 고요하게 하기,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등이 늙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일소일소 일로일로란 말도 있듯이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최고의 비법이 아닐까요? 웃음을 배달해서 늙지 않게 해드리는 불로초 같은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운을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보다는 실력이 부족했어. 와신상담에서 다음에는 꼭 합격하고 말 거야 라며 실력을 키울 것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 와신상담을 통해 인고의 쓴맛을 느껴보겠습니다. 와는 눕다는 뜻입니다. 병병자와 결합된 와병은 병으로 자리에 눕다는 뜻이죠. 또 용룡자를 쓰는 와룡이란 말이 있는데요. 누워있는 용이란 뜻으로 장차 큰일을 할 인물 또는 때를 만나지 못한 큰 인물을 비유할 때 씁니다. 신은 섭, 뗄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목자와 결합된 신목은 뗄나무를 뜻하고 숫한자와 결합된 신탄은 뗄나무와 숫이란 뜻으로 뗄거리를 말하는데 각각 동의어 섭시자를 써서 시목, 시탄이라고도 합니다. 상은 맛을 보다는 뜻입니다. 똥분자를 쓰는 상분이란 말이 있는데요. 똥을 맛보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병세를 알기 위해서 똥을 맛본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지극한 효성을 뜻하고, 또 하나는 권세가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 똥을 맛본 고사에서 유래한 지나친 아첨을 뜻합니다. 담은 쓸개를 말합니다. 곰웅자를 쓰는 웅담은 글자 그대로 곰의 쓸개를 말하고, 큰 대자를 쓰는 대담 혹은 담대는 담이 크다는 뜻으로 담력이 크고 용감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와신상담은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고사는 사마천이 쓴 사기의 월왕구천세가 편과 정선지가 쓴 18사략에 나옵니다. 18사략은 사기부터 신오대사에 이르는 16종의 정사와 2종의 송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태고부터 송대 말기까지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초학자의 역사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시대가 앞선 사기에는 부차의 와신에 관한 내용은 없고 구천의 상담에 관한 고사만 있고요. 훗날 편찬된 18사략에
와신과 상담의 고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와신 상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인 기원전 496년, 당시 강남에 위치한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이었는데요. 월왕 구천과 싸워 크게 패한 오왕 함려는 적이 쏜 화살에 맞은 상처가 악화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함려는 임종 무렵 패자 부차에게 반드시 구천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유명을 내렸는데요. 부차는 부왕의 유명을 잊지 않기 위해 이불과 요를 사용하지 않고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자기 방을 드나드는 신하들에게 방문 앞에서 부왕의 유명을 외치게 했습니다. 부차야,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때마다 부차는 부왕에게 다짐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예, 결코 잊지 않고 3년 안에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이처럼 밤낮 없이 복수를 맹세한 부차는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기원전 493년, 드디어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월나라의 왕 구천은 패배하여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승리를 거둔 부차는 득이양양하게 구천과 그의 아내를 오나라로 압송했습니다. 다른 제후국들한테 자신의 넓은 도량을 나타내기 위해 구천 부부를 죽이지 않는 대신 자기 아버지의 묘 앞에 있는 돌집에 살게 했는데요. 매일 묘를 보고 속죄를 하며 말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구천에 대한 징벌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 부차는 그들 부부를 석방하여 월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구천은 자기 나라로 돌아온 후에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뜻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곳에 쓸개 하나를 걸어놓아 앉을 때나 누울 때 항상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매번 밥을 먹기 전에는 쓸개의 쓴맛을 한 차례 맛보았으며 울면서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개, 회개, 너는 회개에서 패배한 치욕을 잊었는가? 한편 구천은 대내적으로는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직접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가 하면 아내에게는 옷감을 짜게 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였지요. 동시에 자녀의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켜서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구천은 10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모으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군사를 훈련시켜 마침내 월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구천은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로 진공했습니다. 부차는 월나라의 강한 군사를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화친을 도모했지만 구천이 거절하였는데요. 마침내 부차가 자살을 함으로써 오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쓰디쓴 맛을 보면 그 뒤에 돌아올 열매가 더욱더 달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내일의 성공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도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신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순명편 중 마지막 구절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흔히 운을 잘 타고나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예 성현의 말씀 속에 그 운명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자왈 칠홍고와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일시 해 제정하니 살래 유명 불유인이니라. 열자가 말하였다. 바보나 귀머거리 고질병자나 벙어리라도 집은 세력이 크고 부유할 수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가난을 당할 수 있다. 사주팔자는 마땅히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으니 추측해보면 부귀는 천명으로 말미암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장은 통행본 열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열자왈, 열자가 말하였다. 열자는 이름이 열어구이며 중국 전국시대 정나라의 학자로서 도가 계열의 사상가로 전합니다. 그의 사상을 담은 열자는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한 말에 유향이 편찬하였죠. 칠홍고와 가호부, 바보나 귀머거리, 고질병자나 벙어리라도 집은 세력이 크고 부유할 수 있고 치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뇌장애로 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을 흰 백자를 써서 백치라하고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을 하늘 천자를 써서 천치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순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하죠. 롱은 귀가 먹다는 동사인데요. 어리석다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칠홍은 어리석고 귀먹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요. 고는 고질을 말합니다. 병질자를 쓰는 고질은 오래되어 고치기 힘든 병을 말하는데 병자를 써서 고질병이라고도 하며 불치병에 가깝죠. 또 오래된 나쁜 버릇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는 벙어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구부에 아자를 쓰며 농아라고 하면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가는 집을 말하고요. 호는 세력이 있다는 뜻으로 보통 호골호라고 하는데 뛰어날 걸자를 쓰는 호골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영웅과 함께 영웅호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유럽의 축구 강호라는 표현에서 강할 강자와 결합된 강호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집단을 뜻합니다. 부는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넉넉할 유자를 쓰는 부유는 재물이 넉넉하다는 뜻으로 호부는 세력 있는 큰 부자를 말합니다. 글자를 뒤바꾸어 부호라고도 하죠. 지혜 총명 각수빈,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가난을 당할 수 있다. 슬기지자와 슬기로울 해자의 지혜는 글자 그대로 지혜를 말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슬기라고 하죠. 알지자를 써서 지혜라고도 합니다. 총명은 글자 그대로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귀 밝을 총자에 눈 밝을 명자로서 귀와 눈이 밝다는 뜻인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귀자, 눈목자를 추가해서 이목총명 또는 이총목명이라고도 합니다.
또 총명불효 둔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총명이 둔필만 못하다는 속담인데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도 굼뜬 글씨일망정 적어두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딜 둔자와 붓필자를 씁니다. 각은 도리어, 오히려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본래 의미는 물리치다는 뜻인데요. 물러날 퇴자와 결합된 퇴각은 뒤로 물러나다는 뜻이죠. 수는 받다, 당하다는 뜻입니다. 당하다는 뜻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하다는 말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순환이라 하고 모욕을 받다는 말은 업신여길 모자를 써서 수모라고 합니다. 비는 가난을 뜻하는데요. 상대어는 부유할 부자입니다. 더할 익자를 쓰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은 부자일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해지다는 뜻입니다. 연월일시 해제정, 사주팔자는 마땅히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으니 해년 달월 날일 때시자의 연월일시는 사주를 말합니다. 넉사자 기둥주자의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네 기둥을 말하는데 사람의 운명을 점칠 때와 혼인할 때 주로 사용하지요. 여기서는 사주팔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연월일시는 간지로 두 글자씩 나타내므로 여덟 팔자 글자 자자를 써서 팔자라고도 하는데 보통 사주팔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는 마땅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마땅히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습니다. 제는 기본 의미는 시다인데요. 본문에서는 나다, 태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간본에는 모양이 비슷한 심을 제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정은 정하다는 뜻이죠. 구들 확자를 쓰는 확정은 일을 확실하게 정하다는 뜻이고 세말 산자와 결합된 산정은 세마여 정하다는 뜻입니다. 살래유명 불유인, 추측해보면 부귀는 천명으로 말미암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사는 세마다, 추측하다는 뜻인데요. 헤아릴 추자를 쓰는 추사는 짐작으로 미루어 세마다는 뜻입니다. 레는 기본 의미인 오다가 아니고 동작의 방향이나 결과를 나타내어 뭐뭐하다 정도로 번역됩니다. 유는 말미암다는 뜻으로 즉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는 뜻입니다. 올 내자와 결합된 유래는 내력을 말하고 유서가 깊다에서 실마리 서자를 쓰는 유서는 전해오는 까닭과 내력을 말합니다. 명은 천명 또는 운명을 가리킵니다. 불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말하지요. 자, 그럼 이 말씀 정리하면서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열자왈 칠홍고화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일시 해제정하니 살래유명 불유인이니라. 열자가 말하였다. 바보나 귀머거리, 고질병자나 벙어리라도 집은 세력이 크고 부유할 수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가난을 당할 수 있다. 사주팔자는 마땅히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으니 추측해보면 부귀는 천명으로 말미암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것으로 순명편 말씀을 다 살펴봤네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죠. 순명편이 끝나면 다음 편인 효행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문아, 내 정체를 밝혀라. 오늘은 어떤 글자의 본색을 밝혀드릴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집을 뜻하는 가자에 왜 돼지를 뜻하는 시자가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한문 본색 속에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는 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자의 유래를 알아보면요. 각골문을 보면 가는 위에 집을 뜻하는 면과 돼지를 뜻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아래 돼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글자이죠. 고대에는 나무로 집을 만들고 그 아래 가축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방식은 지금도 중국 운남의 소수민족 지역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주장은 뱀의 천적이 돼지이기 때문에 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 아래에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인분을 처리하기 위해 집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도색이라고 부르는 제주도의 돼지는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죠. 집가자의 본래 의미는 집입니다. 한 집안을 뜰 정자를 써서 가정이라 하고 집안일을 일사자를 써서 가사라 하죠. 또 집안의 어른을 어른 장자를 써서 가장이라 하고 태어난 집을 날생자를 써서 생가라고 합니다. 또 바람풍자를 쓰는 가풍은 한 집안의 풍습이나 범죄를 뜻하고 문문자를 쓰는 가문이란 말은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가자는 때로 겸칭으로 사용됩니다. 남에게 자기 집안의 윗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데요. 예를 들면 친형을 가형, 아버지를 가부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을 국이라 하고 그 아래 계급인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을 가라고 했는데요. 대부의 가족도 가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가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천승지국과 백승지가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술의 승자는 전차를 말하며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천승지국은 술의 1,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제후의 나라를 말하고 백승지가는 술의 1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로서 경과 대부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한 학파를 가라고 합니다. 유간이, 묵간이, 제자백간이 하는 말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합니다. 작가, 정치가, 화가, 음악가, 번역가 등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집가자가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었네요. 그러니 한자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깊고 오묘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한문 분석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코너에 질문 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사극을 보면 저하라고 할 때도 있고 전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왜 이런 호칭을 쓰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TV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임금을 호칭할 때 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하라는 말은 궁전을 뜻하는 전자와 아래를 뜻하는 하자가 결합된 말인데요. 즉 문자적 의미로는 궁전 아래가 되는데 실제로는 궁전 아래에서 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왕이나 관리, 어른 등을 호칭할 때 엄격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칭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칭이라고 하는데요. 감히 지체 높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왕이나 관리, 어른을 모시는 사람을 통해 전달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하는 왕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황제는 격이 더 높기 때문에 폐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폐자는 대궐의 섬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하는 왕세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저자는 집을 뜻하는데 저택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왕후의 집이나 규모가 큰 집을 가리킵니다. 저택은 땅을 돋아서 짓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집 아래에 있는 시종이란 뜻에서 저하란 말이 나왔지요. 또 동력동자, 집궁자를 써서 동궁이란 말로 황태자나 왕세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사는 곳이 궁궐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설탕과 프림을 각각 2스푼씩 넣은 다방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짝 볶은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에 우유를 타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커피라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커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골라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만찬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